때는 19세기 남중국해의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바다. 이곳은 막대한 불을 실은 무역선과 피와 약탈에 굶주린 해적선이 끊임없이 뒤엉키던 정말 위험천만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밀리오 셀가리의 책 말레이시아의 해적을 통해 그 거대한 폭풍우의 한복판으로 직접 뛰어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저기 보세요. 바람을 가득 가는 영인디아호가 말레이 해역의 푸른 물살을 심차게 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워 보이는 바다는 사실 거대한 위험을 감추고 있죠.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흉포하기로 악력 높은 해적들의 본거지, 바로 그 몬프라쳄 섬의 음산한 실루엣이 희미하게 드러나자 배 위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배 위에서 초조한 듯 질문을 던지는 이 남자, 그는 고귀한 풍모를 지닌 인도인 칸마무리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답하는 노련한 조타수는 미국인 윌리엄스죠. 말레이시아의 심장부 안에 이 짧은 대화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운명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칸마무리는요, 어서 빨리 목적지인 사라왁에 도착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에선 잔뼈가 굵은 윌리엄스는 경고하죠. 이 바다에선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몇 달 전부터 다시 나타나 바다를 피로 물들이고 있다는 살아있는 전설, 말레이시아의 호랑이가 돌아왔다는 끔찍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윌리엄스의 경고가 마치 예언이라도 된 듯 하늘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영인디아호는 모든 걸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폭풍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배가 속수무책으로 떠밀려 간 곳은 바로 해적들의 소굴 몬프라쳄 섬 바로 앞바다였어요. 배는 그야말로 거대한 파도에 장난감처럼 내동댕이 쳐집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를 넘었다가 다시 아찔한 골짜기로 곤두박질치기를 수없이 반복하죠. 선원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서 싸우지만 쉴 새 없이 갑판을 후려치는 바닷물에 모든 것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번개가 섬광처럼 밤하늘을 가르자 정말 섬뜩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저기 몬프라쳄의 거대한 절벽 끝에 한 남자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서서 이글거리는 눈으로 배를 꿰뚫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윌리엄스가 공포에 질려 나지막이 속삭이죠. 말레이시아의 호랑이다. 선원들은 암초를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배를 돌리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거대한 파도가 배의 측면을 무자비하게 강타하고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나무가 쪼개지는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결국 영인디아호는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죠. 이제 살아남은 자들은 망가진 배의 잔해 위에서 절망적인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옥 같던 폭풍이 지나간 다음날 아침, 생존자들의 눈앞에 나타난 건 구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훨씬 더 즉각적이고 잔인한 위협이었죠. 바로 굶주린 상어떼처럼 해적선들이 몰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네 척의 날렵한 해적선, 프라우가 무서운 속도로 다가옵니다. 배 위에는 부기스족, 다야크족, 중국인까지 아시아의 다양한 부족 출신으로 이루어진 90명에 가까운 해적들이 가득했어요. 저마다 독묻은 단검과 소총으로 무장한 채 굶주린 맹수처럼 난파선을 향해 피해 굶주린 포효를 내지르고 있었죠. 해적들의 공격은 신속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첫 번째 포탄이 영인디아호의 선수상을 박살내버리고 이어진 총탄 세례는 그야말로 강철로 된 허리케인 같았어요. 돛대가 부러져 무너져 내리고 생존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하나둘 쓰러져 갑니다. 저항은 불가능했고 갑판은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모든 동료가 쓰러진 가운데 오직 칸마무리만이 홀로 남아 사자처럼 싸웁니다. 수많은 적들을 상대로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그가 마침내 힘이 다해 쓰러지라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을 압도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멈춰라! 해적들의 공격을 멈추게 한 이 한마디가 칸마무리의 목숨을 구합니다. 칸마무리를 구한 남자는 정말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푸른 눈에 귀족적인 용모, 아주 우아한 옷차림을 한 백인이었죠. 자신을 야네스라고 소개한 이 남자는 해적단의 2인자였는데 칸마무리의 용맹함에 감탄했다며 동료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 바로 그때 배의 선창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흰 비단 망토를 두른 15살가량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소녀였죠. 하지만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주변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학살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요. 칸마무리는 그녀가 미쳤다고 말합니다. 야네스는 칸마무리와 소녀를 데리고 해적들의 본거지 몬프라쳔으로 향합니다. 섬은 대포와 높은 방책으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철옹성이었죠. 그리고 가장 높은 절벽 위, 호랑이 머리가 그려진 붉은 깃발이 나부끼는 곳에 바로 말레이시아의 호랑이의 거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칸마무리는 전설적인 해적왕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32살 정도의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구릿빛 피부, 반짝이는 눈, 위풍당당한 수염은 그에게서 호랑이의 흉포함과 거인의 힘을 동시에 느끼게 했죠. 그의 이름은 산도칸, 바로 그 말레이시아의 호랑이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칸마무리의 용맹함에 흥미를 느낀 산도칸이 묻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위험천만한 바다를 건너려 했는지를요. 이제 칸마무리의 입을 통해 저 멀리 인도 대륙에서 시작된 비극적이고도 기이한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칸마무리의 이야기는 겐지스강 삼각주에 있는 광활하고 위험한 밀림, 순다르반스에서 시작됩니다. 온갖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곳, 그래서 검은 정글이라고까지 불리는 그곳에 살던 한 위대한 사냥꾼의 이야기였죠. 그의 주인은 바로 트레말나이크, 검은 정글에서 가장 유명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뱀과 호랑이를 전문으로 사냥하는 그 어떤 맹수 앞에서도 두려움을 모르는 강인한 남자. 칸마무리는 그를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느 날 밤 사냥에서 돌아오던 트레멜라이크는 덤불 속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백한 피부에 검은 머리칼, 깊은 슬픔에 잠긴 듯한 눈을 가진 그녀는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트레멜라이크는 첫눈에 그녀에게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립니다. 하지만 곧 끔찍한 진실이 밝혀져요. 그녀는 서그라고 불리는 잔혹한 암살교단의 포로였습니다. 파괴의 여신 칼리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그야말로 무자비한 교살자 집단이었죠. 트레말라이크는 목숨을 걸고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트레말라이크는 서구의 뒤를 쫓아 한 파고다, 즉 불탑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여인이 묶여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는 혼자서 24명의 교살자들을 상대로 사자처럼 싸웠지만 결국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수요다나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이후 칸마무리의 도움으로 잠시 탈출하긴 하지만 둘은 곧 다시 서그에게 쫓겨 막다른 동굴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서그는 아주 교활했어요. 동굴 주변에 불을 피워 그들을 괴롭히다가 마침내 약을 탄 물을 흘려보내 둘을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그들의 탈출은 이렇게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정신을 차린 트레말라이크에게 서그의 교주 수요다나는 정말 잔인한 제안을 합니다. 맥퍼슨이라는 영국인 선장의 목을 베어오너라.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저 여사제를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야 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결국 트레말나이크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맥퍼슨 선장의 배에 올라타 마침내 선장의 침실에 잠입하는 데 성공하죠. 그의 칼날이 선장의 목을 향해 내려치려는 바로 그 순간 트레말나이크는 무심코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을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들은 선장이 잠에서 깨어나고 곧이어 모든 것을 뒤바꿀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그 맥퍼슨 선장이 여사제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칸마무리의 기나긴 이야기가 끝나고 산도칸의 오두막에는 깊은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칸마무리의 이야기는 산도칸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비극을 건드렸고 이제부터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산도칸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 여사제를 어떻게 구출했냐고. 칸마무리는 서구 무리에 잠입해서 축제가 열리던 날 밤 그녀를 구해 탈출했다고 설명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에 올린 여사제의 이름. 그것은 바로 아다코리샹이었습니다. 코리샹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산도칸은 마치 총에 맞은 사람처럼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움켜쥐고 앞으로 쓰러지죠. 그의 가슴에서는 무거운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이름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 이름은 산도칸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야네스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아다코리샹. 그 이름은 산도칸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하지만 지금은 세상을 떠난 여인 마리안나의 사촌 이름이었습니다. 산도칸은 과거 마리안나에게 언젠가 그녀의 잃어버린 사촌을 꼭 찾아주겠다고 맹세했었던 거죠. 바로 그때
칸마무리가 데려온 아다가 오두막 안으로 들어섭니다. 산도칸은 죽은 마리아나와 너무나도 닮은 그녀의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뒷걸음질 칩니다. 하지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다는 산도칸에게 다가가 서그? 라고 속삭이며 그의 가슴에서 교살자들의 표식을 찾으려는 듯 손을 뻗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입니다. 칸마무리의 안타까운 사연과 산도칸의 가슴 아픈 맹세가 만나 이제 새로운 운명의 톱니바퀴가 거대하게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산도칸은 굳게 맹세합니다. 죽은 연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용맹한 전사 트레말라이크와 그의 연인 아다를 구하기 위해 사라왁으로 떠나기로 말이죠. 이것이 그의 새로운 임무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도칸의 해적선 라부안의 진주호가 몬프라쳔을 떠납니다. 겉보기에는 우아한 상선처럼 보이지만 갑판 아래에는 대포와 폭탄 그리고 수많은 무기들을 숨기고 있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전투함이었죠. 죽은 연인과의 맹세를 가슴에 품은 해적왕 산도칸,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냥꾼 트레말나이크. 이제 두 남자의 운명이 하나로 엮였습니다. 이들의 위험천만한 여정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들의 거대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에밀리오 살가리의 모험소설 말레이시아의 해적들,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산도칸이 죽은 연인 마리안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의 사촌인 아다와 약혼자 트레말나이크를 구하기로 맹세하는 장면까지 함께 보셨죠? 이제 그의 발걸음은 숙적인 영국군이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는 보르네오의 사라왁으로 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딱 봐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라왁 해안은 영국 군함들이 정말 거미줄처럼 쫙 깔려서 지키고 있거든요. 정면으로 공격한다? 이건 뭐 수백 명의 부하들을 그냥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라 다름없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산도칸이 되어보는 겁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뚫고 나가시겠어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니, 간단하다기보단 발상의 전환이죠. 힘으로 부술 수 없는 문이라면 문 안의 주인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하고 우리를 맞이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작전을 넘어서 거의 전쟁의 철학에 가까워요. 최고의 싸움은 칼을 맞대지 않고 이기는 싸움이라는 말처럼 산도칸과 그의 천재적인 친구 야네즈는 적의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적의 심리를 파고들기로 합니다. 그들의 오만함, 그리고 귀족이라는 신분에 대한 맹목적인 존중 같은 것들을 역이용해서 스스로 경계심을 풀고 해적들을 자기네 심장부로 초계하게 만드는 거죠. 이야, 이게 바로 진짜 지략가의 방식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위험천만한 계획의 중심에는요, 산도칸이라는 한 남자를 움직이는 단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그건 돈이나 명예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죽은 연인과 맺은 아주 숭고하고도 무거운 약속입니다. 이 장면은 산도칸의 오랜 동료이자 지략가인 야네즈가 새로 합류한 젊은 전사 칸마무리에게 이 모든 일의 배경을 설명해주는 부분이에요. 칸마무리 눈에는 산도칸이 그저 두려움도 모르는 무자비한 말레이시아의 호랑이로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야네즈는 그 호랑이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슬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라부안의 진주라고 불렸던 여인 마리안나. 그녀는 산도칸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었고 그녀의 죽음은 산도칸의 세상을 통째로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산도칸의 이 여정은 복수나 정복이 아니라 한 여인을 향한 애끓린 그리움, 그리고 그녀와의 마지막 약속에서 시작된 거라는 말입니다. 자, 보시면 산도칸의 동기가 한눈에 들어오죠. 모든 건 마리안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인도의 사촌 아다쿠리샨트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그녀를 꼭 찾아서 지켜달라는 유언을 남기죠. 산도칸에게 이 약속은 그냥 부탁이 아니었어요. 마리안나의 일부를 이 세상에 남겨두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바로 그 아다의 약혼자인 트레말라이크가 산도칸의 숙적, 영국군에게 붙잡혀서 하필이면 사라왁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결국 트레말라이크를 구하는 게 아다를 구하는 길이고 아다를 구하는 게 바로 마리안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된 거예요. 산도칸은 지금 개인적인 슬픔을 거대한 사명감으로 바꿔서 이 불가능한 임무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목표 지점인 사라왁은 그냥 적진이라고 말하기엔 여긴 정말 철옹성 그 자체입니다. 하얀 나자라고 불리는 제임스 브룩의 지배 아래 영국 동인도 회사의 힘이 아주 강력하게 미치는 곳이거든요. 강호기에는 최신식 대포로 무장한 요새가 떡 버티고 있고 해안선에는 정찰선들이 쉴 틈도 없이 돌아다녀요. 항구에는
언제든 출동할 수 있는 증기군함까지 떡하니 대기하고 있죠. 이런 곳에 해적 깃발을 달고 접근한다? 이건 뭐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에나 똑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적의 얼굴을 완전히 지우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했던 거죠.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트로이의 단단한 성벽을 넘으려고 거대한 목마를 선물로 바쳤잖아요. 그것처럼 산독한과 야네주도 영국군의 철통 같은 경계심을 뚫기 위해 그들만의 트로이 목마를 준비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해적선 자체를 미끼이자 잠입도구로 쓰는 정말 대담하고도 교활한 계획이죠. 이 계획의 주연 배우는 바로 산독한의 배 라부안의 진주호입니다. 이 배 이름은 그가 사랑했던 마리안나의 별명에서 따온 건데요. 그에게는 단순한 배 이상의 의미가 있죠. 겉으로 보기엔 동남아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날렵하고 우아한 상선, 프라우처럼 생겼어요. 갑판 위에도 무장한 해적 대신에 평범한 상인처럼 보이는 몇 명만 어슬렁거리고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가면 밑에는 말레이시아의 호랑이의 날카로운 발톱이 숨겨져 있습니다. 갑판을 딱 드러내면 장거리포랑 박격포가 모습을 드러내고요. 화물칸에는 웬만한 군함 2척은 그냥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과 화약이 실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화로운 양의 탈을 쓴 아주 치명적인 늑대인 셈이죠. 계획은 정말 치밀하고 대담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먼저 영국 배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래서 제일 방심하기 쉬운 항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네 배에 구멍을 뚫고 돛대를 풀어뜨려서 마치 폭풍우를 만나서 난파된 불쌍한 상선인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처참한 광경을 보면 지나가던 배가 그냥 지나치기 어렵겠죠. 구조선이 다가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연극이 시작됩니다. 야네즈는 포르투갈 대사, 산도카는 보르네오의 왕자, 아다는 충격으로 정신이 나간 대사의 여동생, 그리고 나머지 선원들은 이들을 지키는 충직한 경호원, 이렇게 완벽하게 변신하는 거죠. 이 고귀한 신분에 속아 넘어간 적의 배는 이 불쌍한 조난저들을 정중하게 구조해서 목적지인 사라와까지 아주 안전하게 모셔다 줄 겁니다. 적의 배를 우리 택시로 쓰는 셈이죠. 정말이지 위험하면서도 기가 막힌 발상 아니에요?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망망대 위에서 스스로 배를 부수기 시작한 라부안의 진주호.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연기 기둥 하나가 보입니다. 목표물은 석탄 연기를 뿜으면서 다가오는 영국 증기선 헬골란트호. 자, 이제 연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배우들은 무대 위로 올라섰고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목숨을 건 공연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산독한의 명령에 따라 해적들은 배 밑바닥에 구멍을 냅니다. 바닷물이 맹렬한 기세로 차오르기 시작하고요. 배는 점점 기울고 갑판 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죠. 바로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대사로 변장한 야네지가 가장 절박한 목소리로 구조를 요청하며 열연을 펼칩니다. 그의 처절한 외침과 가라앉는 배의 광경은 헬골란트호 선원들이 가졌을지도 모를 아주 작은 의심마저도 깨끗하게 지워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헬골란트호에서 내려온 구조보트 앞에서 이들의 연기는 정말 아카데미 상감입니다. 야네주는 절멍 속에서도 위험을 잃지 않는 대사의 모습을, 산독하는 고귀한 혈통의 왕자로서의 품위를, 그리고 아다는 끔찍한 사고의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버린 비련의 여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특히 이 아다의 연기는 동정심을 자극해서 그 누구도 이들의 정체를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치가 되죠. 결과는요, 대성공이었죠. 헬골란트호의 영국인 선장은 눈앞에 이 고귀한 분들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아주 굽실거리기 바빠요. 그는 자기 배에서 가장 좋은 선실을 내어주고 이들을 사라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다며 자랑스럽게 약속합니다. 산독한과 그의 부하들은 적의 심장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 적이 주는 음식과 침대를 누리게 된 거죠.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아니 완벽하다 못해 그 이상으로 잘 풀리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까지는요. 하지만 여러분, 완벽한 계획이란 건 소설 속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죠.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로울 때 운명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이들의 뒤통수를 칩니다. 이 장의 제목처럼 해적들의 눈부신 성공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배신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며칠간의 항해 끝에 드디어 저 멀리 사라악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어기의 요새와 정박한 배들도 눈에 들어오고요. 성공이 정말 코앞에 다가온 바로 그 순간 산독한의 동물적인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이상하게 차갑고 해안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요. 이건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마치 덫을 놓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사냥꾼의 침묵 같은 그런 불길한 기운이 바다 위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헬골란 투어가 강호 위로 들어서는 길목, 암초 뒤에 숨어있던 거대한 그림자가 스르륵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건 상선이 아니었어요. 수십 개의 포문이 섬뜩하게 열려있는 영국 해군의 최신의 순양함이었습니다. 그 위압적인 모습은 마치 지옥의 문지기처럼 그들의 앞길을 완전히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명백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순양함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무자비하게 뱃머리를 돌려서 옆구리의 모든 대포를 헬골란토올의 형에 겨눕니다. 모든 게 명백해지는 순간이죠. 그들의 그토록 치밀했던 계획은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들통났고 그들은 영리한 사냥꾼이 아니라 거대한 덫으로 스스로 걸어들어온 어리석은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성공 직전의 기쁨은 순식간에 차가운 절망과 끓어오르는 배신감으로 바뀌죠. 누가? 어떻게 우리 계획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틈도 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칩니다. 이제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모든 계략이 물거품이 된 절체절명의 상황.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호랑이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죠. 여기서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고 죽어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 장은 피할 수 없는 파멸 앞에서 한 인간의 존엄성과 꺾이지 않는 의지가 얼마나 찬란하게 타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독한의 영웅적인 마지막 저항을 그리고 있습니다. 붉은 신호탄이 밤하늘을 가르자마자 그걸 신호로 저쪽 순양함의 모든 포문에서 일제히 불길이 터져나옵니다.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수백 발의 포탄이 어둠을 가르며 날아오죠. 이건 탐색전이나 경고사격 같은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상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려는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살육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런 방비도 없는 상선 헬골란투오는 말 그대로 광철로 된 폭풍우를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포탄이 갑판에 떨어져 거대한 파편과 함께 선원들의 비명이 터져나오고 돛대는 성냥개비처럼 우두둑 부러져 나갑니다. 배는 순식간에 불지옥으로 변해버리죠. 반격은 꿈도 꿀 수 없어요. 그저 속수무책으로 찢기고 부서져 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은 풍경의 한가운데서 모두가 공포에 질려 엎드린 그 순간에 오직 한 사람만이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바로 산독한입니다. 그의 주위로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고 배가 산산조각 나고 있는데도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경멸과 오만이 뒤섞인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허세가 아니에요. 졌지만 결코 굴복하지는 않겠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호랑이의 선언인 거죠. 이 모습은 적들조차 경외심을 느낄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배가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직감한 산독한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선장으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존이 아니라 동료들의 생존과 임무의 완수를 선택하죠. 가장 충직한 부하 산비글용에게 아다를 데리고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마리안나와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달라는 무언의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산비글용은 아다를 안고 불타는 갑판에서 뛰어내리고 칸마무리를 비롯한 남은 생존자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이제 거대한 관처럼 가라앉는 배 위에는 오직 그 혼자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배를 자신의 왕좌처럼 여기고 그는 적의 군함을 꿰뚫을 듯이 노려봅니다. 이 고독하고 장엄한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설이 되죠. 그는 패배했지만 결코 정복당하지 않았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탄이 빗발치는 소음과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를 뚫고 그의 마지막 외침이 밤바다에 울려 퍼집니다. 멈프라쳔 만세! 그것은 그의 고향이자 해적들의 자유로운 왕국, 그의 모든 것인 멈프라쳔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건 패배자의 절규가 아니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저항의 포효였고 언젠가 동료들이 돌아가 그 깃발 아래 다시 뭉칠 거라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천둥 같은 함성과 함께 불타는 배는 말레이시아의 호랑이를 태운 채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져갑니다. 과연 이게 정말 그의 최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전설의 새로운 시작일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에밀리오 살가리가리가 창조한 저 뜨거운 모험의 세계, 말레이시아의 해적 속으로 뛰어들어 보시죠. 19세기 말, 안개와 신비가 뒤섞인 동남아시아의 바다를 주름잡던 해적, 몬프라쳔의 호랑이, 산독한과 그의 동료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위해 첫 발을 내딛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의 가장 심장이 터질 듯한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적의 심장부 그 한가운데로 잠입해서 동료를 구출한다. 정말 성공 확률이 거의 없어 보이는 이 대담한 작전. 과연 그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산도카는 절대 싸움을 피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짧고 단호한 한마디에 몬프라첵의 호랑이들의 정신,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죠.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 그리고 동료를 위해서라면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절대적인 충성심. 생각해보세요.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사라왁의 라자에게 동료 트레말, 나에게 붙잡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구출은커녕 몸을 사리기 바빴을 텐데 그들은 망설임이 없어요. 이건 그냥 허세나 객기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맞서 싸운다는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신념 그 자체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이야기는요, 정말 한 편의 잘 짜인 첩보 영화나 연극을 보는 것 같아요. 드넓은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기가 막힌 속임수로 시작해서 적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심리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이 치밀하고도 위험천만한 작전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그들의 숨가쁜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인 작전의 서막이 오릅니다. 그들에게는 라부안의 진주라는 해적들의 자랑이자 공포의 상징인 배가 있었죠. 이 배는 바람처럼 빨랐지만 동시에 그 이름 자체가 말레이시아 해역에서는 하나의 경고등과도 같았어요. 악명이 너무 높았던 거죠. 이런 배를 타고 사라왁 항구로 들어간다? 이건 뭐 나 해적이요 하고 이말 써붙이고 경찰서 정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당연히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습니다. 뭔가 상식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계획이 필요했어요. 자,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계획이 나옵니다. 바로 자신들의 배, 목숨처럼 아끼는 그 라부안의 진주호를 일부러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시킨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적에게 뱅은 집이자 무기, 모든 것인데 그걸 제 손으로 부순다뇨? 그리고는 비탄에 빠진 난파선의 생존자 행세를 하는 거죠. 고귀한 신분의 귀족인 척하면서 적의 순양함인 헬골란트호에게 구조를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산도카는 왕족으로, 야네스는 대사로 위장해서요. 적의 배를 타고 적의 호위를 받으며 적의 심장부로 들어간다? 이건 정말 성공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인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계획은 실행에 옮겨집니다. 진주호가 암초에 부딪혀 부서지고 차가운 바닷물이 쉴 새 없이 물려들어오자 야네스와 해적들의 혼신의 연기가 시작되죠. 도와주시오, 살려주시오, 바다 위로 퍼져나가는 그 절박한 외침. 헬골란트호의 병사들은 당연히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운 나쁘게 조난당한 불쌍한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죠. 자신들이 지금 구명보트에 태우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바다를 피로 물들인 악명 높은 해적들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자,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마침내 적의 땅, 사라왁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죠. 이제부터 작정의 성패는 오롯이 한 사람. 산도칸의 오른팔이자 최고의 지략가인 야네스의 두 어깨에 달리게 됩니다. 목표는 단 하나. 사라왁의 지게자인 라자 제임스 브룩에게 접근하는 것. 하지만 그냥 찾아가서 만나주시오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뭔가 큰 사건을 터뜨려서 라자가 도대체 저 시끄러운 놈은 누구냐 하고 자신을 궁금하게 만나고 싶게 만들어야 했던 거죠. 한마디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직접 연출해야만 했습니다. 야네스가 자신의 1인극을 펼칠 무대로 선택한 곳은 바로 시끌벅적하고 온갖 인간 군상과 낯선 냄새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중국식 선술집이었습니다. 딱 봐도 뭔가 일이 터지기 좋은 곳이죠. 이곳이야말로 돈은 많은데 교양은 눈꼽만큼도 없고 성질은 고약하고 심지어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유럽 귀족 연기를 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어요. 음모와 위험이 안개처럼 깔린 도시 사라왁의 한가운데서 그의 기막힌 쇼가 막을 올립니다. 와, 이거 보세요. 메뉴가 정말 대단하죠? 야네스는 메뉴판을 보자마자 아주 질색팔색을 하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술에 취해서 접시 위에서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새우. 이건 뭐 시작에 불과해요. 통째로 구운 강아지의 고양이, 심지어 버터에 바삭하게 튀긴 쥐까지.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걸 본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거만하고 까다로운 외국 귀족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합니다. 당연히 선술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리기 시작하죠. 그의 연기는 점점 더 과격해집니다.
아니, 이보시오, 주인장. 이런 걸 음식이라고 내놓은 거요? 날 독살할 셈인가? 그는 주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술병을 통째로 들이켜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변 손님들에게 비싼 스페인 와인을 마구 돌리면서 돈을 물쓰듯 하죠. 선술집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대단한 건 이 모든 광기 어른 행동 속에서도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진짜 임무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동료 칸마무리와 비밀스럽게 정보를 교환하는 치밀함까지 보여주죠. 자, 이제 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야네스는 마침내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고 테이블을 발로 차 뒤엎으며 선술집을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의 진짜 목적은 바로 체포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동네 순경이 아니라 이 정도의 소란이라면 분명히 출동할 라자의 직속 경비병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그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야네스의 계획은 정확히 먹혀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이 정체불명의 귀족 나리는 어둡고 냄새나는 감옥이 아니라 사라왁의 절대 권력자, 해적들에게는 말살자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냉혹한 통치자 라자 제임스 브록의 앞으로 직접 끌려가게 됩니다. 드디어 교활한 여우가 호랑이의 굴에 제 발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칼과 총이 아닌 오직 눈빛과 말로 싸우는 고도의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한쪽에서는 야네스가 철없는 술주정뱅이 귀족의 가면을 쓰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많은 해적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말살자 제임스 브룩이 인자하고 너그러운 통치자의 가면을 쓰고 있죠. 서로가 서로의 진짜 정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두 면의 교활한 플레이어가 목숨을 건 체스 게임을 시작한 겁니다. 서로의 수를 읽으려는 그 팽팽한 긴장감, 정말 숨막히는 대결이죠. 야네스의 이 능청스러운 연기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는 완전히 꾸며낸 자신의 신분과 여행 이야기를 어찌나 그럴듯하게 늘어놓는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기로 유명한 나자부룩이 그의 허풍에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어쩌면 부룩은 설마 저렇게까지 요란하고 뻔뻔한 놈이 첩자일 리가 있겠어?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결국 부룩은 이 흥미로운 귀족에게 완전히 반해서 그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며 자신의 개인 별장에 머물도록 초대하기까지 합니다. 이건 뭐 도둑한테 자기 집 안방 열쇠를 쥐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렇게 라자의 환심을 사는 데 완벽하게 성공한 야네스. 이제 드디어 그의 진짜 임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한 단 하나의 이유를 실행에 옮길 때가 왔습니다. 바로 포로로 잡혀있는 동료, 트레말 나익이 정확히 어디에, 어떤 상태로 갇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야네스는 라자의 특별한 손님이라는 신분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냥 대놓고 포로 좀 봅시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는 아주 순진무구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죠. 아, 저기 언덕 위에 있는 요새 말인데요. 거기에 뭐 인도에서 온 대단한 암살자가 갇혀 있다면서요. 제가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순수한 호기심을 가장해서 자신의 진짜 목적을 완벽하게 감춥니다. 정말 영리한 접근이죠. 요새의 지휘관인 처칠 중위가 직접 그를 안내하는데요. 요새의 경비가 정말 삼엄합니다. 튼튼한 티크나무로 지어진 성벽에 녹슬었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대포, 그리고 60명이 넘는 유럽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야네스는 이 철통 같은 요새의 가장 깊숙한 곳, 이중 잠금 장치가 된 굳게 닫힌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저 문 너머에 그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동료가 있습니다. 야네스의 심장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자, 드디어 문이 열리고 포로와 마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트레말 나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경비 책임자인 처칠 중위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말이죠. 혹시 당신이 트레말 나익이요? 하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차갑고 축축한 감방 바닥에 한 남자가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이 한때 얼마나 강인한 전사였는지를 짐작도 할 수 없게 만들죠. 야네스는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동료다. 하지만 직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처칠 중위는 그런 글을 보며 별것 아니라는 듯 완전히 기가 꺾였다고 비웃기만 합니다. 새끼 고양이처럼 얌전해졌지? 처칠 중위는 이렇게 말하며 그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야네스는 그 순간에도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죠. 그는 숨을 죽이고 포로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 잠결에 내뱉는 신음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고통스러운 잠결에 흘러나온 단 한마디의 이름이 모든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바로 그 이름, 아다. 그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트레말 나익이었어요. 야네스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암살 단원의 증거인 문신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핑계로 그의 몸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그 찰나의 순간 손에 몰래 숨겨두었던 작은 알약 꾸러미를 그의 곁에 슬쩍 떨어뜨립니다. 이 알약 꾸러미, 이건 그냥 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왔다, 희망을 버리지 마라는 신호이자 미래의 탈출을 위한 아주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야네스의 임무는 거의 100%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적의 심장부에 잠입해서 목표물도 확인했고 비밀 메시지까지 전달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탈출 계획을 세우는 것뿐입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바로 그 순간 운명의 장난 같은 그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 최악의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자가 주최한 화려한 무도회, 야네스는 그야말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라자의 가장 총애하는 손님으로서 무도회 주빈으로 참석해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죠.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샴페인을 마시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춤을 추며 축제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축제를 즐기고 있던 그 순간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고 긴 흰 수염을 가진 한 노인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시끄럽던 음악과 웃음소리가 잠시 멎고 라자가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그를 맞이할 정도의 거물인 거죠.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립니다. 그리고 야네스가 그 노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아마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놓칠 뻔했죠. 그 얼굴은 야네스가 그리고 산도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산도칸의 불고대천의 원수, 그의 죽은 아내 마리안나의 삼촌이었습니다. 라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한 얼굴로 그를 야네스에게 소개합니다. 내 친구 제임스 길롱크 경을 소개하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게임은 끝났습니다. 야네스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을 겁니다. 더 이상의 연기는 무의미하죠. 그의 완벽했던 위장은 산산조각이 났고 교활했던 사냥꾼은 이제 피할 곳 하나 없는 함정의 한가운데 갇힌 사냥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산독한의 가장 믿음직한 오른팔이자 이 작전의 핵심이었던 야네스의 정체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트레말라익을 구출하려던 이 대담한 임무는 이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완전한 실패로 끝나는 걸까요? 적의 심장부 한가운데 홀로 고립된 야네스. 과연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몬프라챔 호랑이들의 운명은 이제 그야말로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자, 에밀리오 살가리의 고전 모험 소설 산독한, 말레이시아의 해적, 그 가장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이야기는 정말 숨막히는 위기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의형제 야네스가 라자의 덫에 걸려 꼼짝없이 죽을 운명에 처했거든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산독한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적진의 심장부, 군인들이 겹겹이 포진한 묘지로 뛰어드는 거죠.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동료를 향한 산독한의 뜨거운 의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바로 묘지에서의 전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산독한이 왜 그냥 해적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지휘관이라고 불리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돌격하는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뭐랄까 그의 지략이 번뜩이는 치명적인 계략을 준비하거든요. 그의 계획은요, 진짜 게릴라전의 교과서라고 할 만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치 양파 껍질처럼 동심원 형태로 화망을 만들어서 적을 겹겹이 포위하는 전략인데요. 제일 흥미로운 점은 각 부대의 배치 거리예요. 한꺼번에 공격하는 게 아니라 1000보, 500보, 그리고 무덤 바로 앞까지 적들을 단계적으로 함정 깊숙이 끌어들이도록 아주 완벽하게 설계한 거죠.
적들은 자기가 포위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죽음의 덫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 모든 작전을 개시하는 신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총성이 한 번 울리면 카빈 총을 발사한 뒤 시미터를 뽑아 공격하라.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매복 작전의 송패가 단 한 발의 총성에 달려 있다는 거. 이게 전장의 긴장감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침내 덫이 발동됩니다. 산독한의 신호탄과 함께 정말 사방에서 불꽃이 터져 나와요. 해적들의 십자포화에 적들은 완전히 혼비백산하죠. 조금 전까지 조심스럽게 전진하던 그 군인들이 이제는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도 모르는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가는 거죠. 그렇게 치열했던 전투는요, 순식간에 숨막히는 협상 국면으로 바뀝니다. 부룽라자가 야네스의 목숨을 인질로 잡고 산도칸을 압박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산도칸의 임무는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친구의 목숨을 구해야 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심리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산도칸은 야네스를 구해내고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는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죠. 물리적인 구출은 끝났지만 이들의 여정에서 가장 감정적이고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과제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자, 두 번째 장입니다. 광기와 슬픈 재회. 이제 총칼이 오가는 전투는 끝났어요. 하지만 이제 산독한과 그의 동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깊은 상처와 마주해야만 합니다. 바로 구출된 트레말라이크와 그의 잃어버린 연인 아다의 재회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낸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것이었어요. 트레말라에게 심장은 마침내 찾아온 이 꿈 같은 순간에 대한 기대로 정말 터질 것만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인은 뭐랄까 영혼이 빠져나간 텅 빈 껍데기 같았어요. 인도의 그 잔혹한 암살 집단 터그에게 겪었던 끔찍한 일들 때문에 정신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그녀는 눈앞에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합니다. 트레말라이크의 필사적인 외침은 텅 빈 공간에 그저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입니다. 아다! 나야! 트레말라이크라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 그의 심장은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가 견디어온 모든 고통과 희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한 그런 절망감이었을 겁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리더 산독한이 나섭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주저앉은 친구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하죠.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고, 내가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이게 바로 산독한의 리더십이에요. 그는 절대로 동료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산독한은 아다처럼 깊이 망가진 정신이라도 반드시 되돌릴 방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보통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대담하고 위험천만한 계획이 필요했죠. 자, 이제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말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산독한이 그저 용맹한 전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엄청난 통찰력의 대가라는 걸 증명하는 부분이거든요. 산독한의 이론은 이겁니다. 강한 충격은 오히려 정신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다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보듬어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 상처의 근원, 그 트라우마의 순간을 정면으로 다시 겪게 해서 닫혀버린 마음의 문을 부수고 나오게 만들겠다는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충격요법과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급진적이고 위험하지만 그들에겐 이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다의 트라우마 현장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한 거대한 심리극을 기획합니다. 동굴을 터그의 사원처럼 꾸미고 부하들을 터그 광신도로 변장시키고 그녀가 겪었던 그 끔찍한 공포를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재구성해요. 이건 그냥 연극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대담한 외과 수술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연극의 막이 오릅니다. 장면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재현되고 아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억눌러 왔던 기억의 깊은 심연 속으로 그 끔찍했던 밤의 공포 속으로 다시 한번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악당 수여 단어로 변장한 산독한이 그 운명의 밤에 터그의 수장에 내뱉었던 바로 그 말을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는 정글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게 바로 아다의 닫힌 기억을 열 마지막 열쇠였던 거죠. 그 순간 아다의 입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다 쓰러지고 말죠. 모두가 숨죽인 그 긴장된 순간이 지나고 그녀의 눈이 다시 열렸을 때 그 눈동자는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이 충격요법이 기적처럼 성공한 거죠. 산독한의 대담한 도박이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자, 세 번째 장, 최후의 저항입니다. 그런데요, 아다의 회복을 축하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면의 악마와 싸우는 동안 바깥에 진짜 적이 바로 코앞까지 닥쳐온 겁니다. 바로 부릉 라자가 그들을 찾아낸 거죠. 잠깐의 기쁨과 안도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정찰병이 돌아와서 전한 소식은 라자의 군대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그야말로 전멸의 위기가 닥쳤다는 거였죠. 그들은 정말 절망적인 수적 열세에 놓여 있었어요. 상대는 유럽 정규군의 최신 군함까지 동원한 300여 명의 대군.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한 아주 잘 훈련된 무자비한 군대와 맞서야 했습니다. 그들은 영웅적이었지만 사실상 가망이 없는 방어전을 펼칩니다. 궁지에 몰린 호랑이처럼 정말 맹렬하게 저항하지만 그들의 작은 요새는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동시에 쏟아지는 끊임없는 폭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요새의 벽이 모두 무너져 내리자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7명의 생존자들은 최후의 정말 필사적인 저항을 위해 단 하나의 오두막으로 몰립니다. 말레이시아의 호랑이, 산독함과 그의 용맹한 부하들의 전설이 이래로 막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승리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바로 그 순간, 산독한은 진정한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선택을 합니다. 그게 자신의 패배를, 어쩌면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도 남은 동료들을 구하는 길을 택하는 거죠. 산독한은 항복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냥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자신만의 조건을 내걸어서 패배하는 순간까지도 브록 라자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그가 사용한 마지막 협상 카드는 바로 아다 코리샨트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는 아다의 삼촌이자 자신의 숙적인 길롱크경이 라자와 함께 있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패자의 애원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호랑이의 마지막 포효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길롱크경 앞에 선 아다가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죠. 어떻게 납치됐고 어떻게 트레말 나이크에게 구출됐으며 그리고 산독한이 어떻게 자신의 망가진 정신을 되찾아 주었는지까지. 산독한을 악마라고만 밀었던 길롱크경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길롱크경은 산독한이 과거에 납치했던 자신의 조카 마리안나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또 다른 조카 아다까지 구해냈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해서 수년 동안 쫓아다닌 숙적에게 용서와 함께 우정의 손길을 내밉니다. 두 오랜 적은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잠시 동안 해적과 귀족은 그들을 이어주기도 하고 갈라놓기도 했던 여인 마리안나를 함께 그리워하는 두 명의 남자가 되는 거죠. 이 포옹은 길고 피비린내 났던 그들의 불화와 증오가 마침내 끝났음을 알리는 정말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화해가 모든 걸 해결해주지 못하죠. 전쟁은 끝났을지 몰라도 법의 심판이라는 냉정한 현실은 여전히 남아있었으니까요. 우리의 영웅들은 결국 포로로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포로가 돼서 무장 해제된 채 죄수선으로 향하는 산독한과 야네스. 말레이시아의 호랑이는 이제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이게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 패배야말로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가장 스릴 넘치는 순간을 여는 서막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드디어 트레말라이크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정말 지옥 같았던 터구단의 소굴에서 벗어나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약혼녀 아다 코리샨트의 곁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요, 그가 마주한 현실은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약혼녀 아다는 육신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정신은 여전히 그 끔찍했던 밤의 악몽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트레말라이크가 아무리 애타게 이름을 불러봐도 그 목소리는 닿지 않고 그냥 텅 빈 공간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초점 없는 눈동자는 그토록 간절히 바라왔던 재회의 순간을 순식간에 잿빛 절망으로 물들여 버렸죠. 이제 그들 앞에는 어쩌면 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다의 산산조각난 마음을 되돌리는 일이었죠. 근데 이게 칼에 베이거나 총에 맞은 상처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의 약으로도 또 아무리 따뜻한 위로의 말로도 치유할 수 없는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뿌리내린 공포의 흔적이었거든요. 평범한 방법으로는 그녀를 짓누르고 있는 이 어둠을 걷어낼 수가 없었어요. 뭔가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대담하고 위험천만한 그런 발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말레이시아의 호랑이 산도칸이 나섭니다. 산도칸의 대단한 점은 단순히 바다 위에서 용맹하고 전투 전략만 잘 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마음속 그 가장 복잡하고 연약한 부분까지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다의 상처를 그냥 덮어두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가장 날카롭게 후벼 파는 방식으로 치료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녀를 악몽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그 악몽 자체를 현실에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엄청난 심리적 도박을 계획한 거죠. 한번 보세요. 산도칸의 계획은 이렇게나 치밀하고 또 무서운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연극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정신을 구원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도 있는 극단적인 심리 실험이었죠. 첫 번째, 공포의 근원, 바로 아다의 정신을 앗아간 터그담의 비밀 사원을 똑같이 만듭니다. 두 번째, 자신의 충식한 부하 해적들을 그날의 악마, 터그단 교살자들로 변신시킵니다. 세 번째, 그 끔찍했던 밤에 벌어졌던 모든 재유와 공포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아다의 정신에 꽁꽁 묶고 있는 트라우마라는 족쇄를 단번에 부숴버릴 강력한 충격을 주는 것. 흔히 말하는 이독제독, 즉 독으로 독을 치료한다는 것처럼 더 큰 공포로 원래의 공포를 밀어내려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몬프라쳔의 그 용맹한 해적들이 섬 한가운데서 악몽을 만들어내고 있는 초현실적인 장면을요. 거대한 나무를 깎아서 팔이 4개 달린 귀귀한 칼리 여신상을 조각하고 평범했던 오두막은 음침한 등불이 흔들리는 동굴 서원으로 바꿔놓습니다. 허리까지 옷이 벗은 30명의 다야크족 전사들은 가슴에 뱀여인 나가의 문양을 그리고 눈빛만으로도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공포의 교살자들이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광기의 정점에 산도칸 자신이 그날의 악몽을 지휘했던 잔혹한 지도자 수요다나가 되어서는 겁니다. 이 재현이 어찌나 완벽했던지 이걸 준비하는 해적들마저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재현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든 것이 그날 밤처럼 완벽하게 준비된 무대 위에서 산도칸은 아다의 굳게 닫힌 마음을 향해 최후의 일격을 달립니다. 그건 바로 악당 수요다나가 그녀에게 저주처럼 남겼던 마지막 한마디였죠. 그의 입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우리는 정글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 한마디는 말이죠. 그녀의 정신을 영원한 어둠 속에 가두는 자물쇠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어둠을 깨고 나올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운명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산도칸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아다의 입에서 정말 심장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그녀는 위태롭게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이걸 지켜보던 모두의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도박은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강한 충격이 그녀의 연약한 정신을 완전히 부숴버린 걸까요?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트레말라이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만 갑니다. 바로 그 순간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시 후 아다가 다시 눈을 떴는데 그 눈빛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짙은 안개처럼 흐릿하고 공허했던 광기의 시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맑고 또렷한 이성의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혼란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모두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이름이 흘러나옵니다. 트레말나이크. 그 한마디에 트레말나이크는 그냥 무너지듯 그녀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요.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의 재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섬 전체를 뒤흔드는 포성이 평화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들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 제임스 브룩라자의 군대가 마침내 상륙한 거죠. 마음속 악마와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이제는 눈앞의 현실, 즉 생존을 위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정말 쉴 틈도 없이 더 거대한 절망이 그들을 덮쳐왔습니다. 상황은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산독한의 정예부와 몬프라쳔의 호랑이들은 이제 채 50명도 남지 않았어요. 반면에 제임스 브룩이 이끌고 온 군대는 잘 훈련된 유럽 군인들의 원주맨 용병, 심지어 군함의 대포까지 동원한 최소 300명의 대군이었죠. 이건 전투가 아니라 사실상 일방적인 학살이 예고된 싸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호랑이는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죠. 산독한은 허술한 오두막 지붕 위에서 직접 최후의 방어선을 지휘하면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투지를 불태웁니다. 그의 명령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해적들은 압도적인 적을 향해 저항의 불꽃이 담긴 일제 사격을 퍼붓습니다. 승산이 거의 없는 싸움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기로 결심한 겁니다. 하지만 용기만으로는 강철로 된 포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군함 로열리스트 호에서 날아온 포탄은 그들의 유일한 방어막이었던 오두막벽을 마치 종잇장처럼 찢어놓았어요. 나무 파편과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고 한때 그들의 보금자리였던 오두막은 순식간에 불타는 잔해 더미로 변해버렸죠. 해적들은 이 압도적인 화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갔고 마침내 산독한을 포함해서 단 7명의 생존자만이 탄약도 다 떨어진 채 구석에 몰리게 됩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제임스 브룩이 항복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는 폐허가 되고 충직한 부하들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도 산독한의 자존심은 꺾이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손에 쥔 무기를 들어 보이면서 말레이시아의 호랑이는 결코 맨손으로 항복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죠.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의 그림자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촉즉발의 순간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전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총과 칼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운명과 개인적인 역사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패배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과도 같은 용서의 드라마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산독한은 최후의 순간 가장 강력하면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건 날카로운 시미터 칼이 아니었어요. 바로 한 여인의 이름, 아다 코리샨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해낸 이 여인의 이름이 자신의 가장 오랜 숙적인 기온크경의 마음을 움직일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기발한 측량이었습니다. 자, 전세를 뒤집을 열쇠는 바로 이 복잡한 가족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게 좀 얽혀 있는데 들어보세요. 산독한이 목숨 걸고 구해낸 아다 코리샨트는 산독한의 죽은 아내이자 라부안의 진주라고 불렸던 마리안나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안나는 바로 산독한의 철천지 원수인 기온쿠경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조카였죠. 그러니까 기온쿠경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조카 마리안나를 앗아간 원수 산독한이 오랫동안 실종됐던 또 다른 혈육인 아다를 구해낸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된 기온크경은 엄청난 충격과 감동에 휩싸입니다. 수년간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산독한에 대한 증오가 잃어버렸던 혈육을 되찾은 기쁨과 감사함 앞에서 마치 눈 녹듯 사로잡아버린 거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오랜 적에게 손을 내밉니다. 용서와 우정을 선언하는 이 한마디에 피비린내 나던 전장의 모든 것이 멈춰섭니다. 증오의 사슬이 끊어지는 정말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이 순간 한때 숙적이었던 두 사람은 사랑했던 한 여인에 대한 공통된 슬픔으로 하나가 됩니다. 기온크경의 용서는 산독한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슬픔의 둑을 터뜨렸어요. 죽은 아내 마리안나를 떠올리자 동남아시아 바다를 공포에 떨게 했던 불패의 해적, 그 말레이시아의 호랑이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이 지극히 인간적인 눈물은 두 사람을 가로막던 증오의 벽을 허물었고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길고 길었던 전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휴전이 선포됐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적인 화해는 화해고 현실은 현실이었죠. 법은 냉혹했습니다. 트레말라이크는 여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였고 산독한과 그의 부하들 역시 해적으로서의 죄를 물어서 머나먼 유영지로 이송되어야만 했어요. 그들의 개인적인 승리는 거대한 제국의 법이라는 시스템 앞에서 빛이 바래고 만 겁니다. 그들이 마주한 새로운 현실은 말 그대로 바다 위를 떠다니는 지옥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죄수들이 짐짝처럼 실린 배의 갑판 아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이었죠. 책의 묘사를 보면 역한 악취와 절망적인 신음,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뒤섞여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들의 무덤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도카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인물이죠. 그는 이 떠다니는 지옥을 반란의 무대로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먼저 압도적인 힘으로 악명 높은 간수를 제압해서 절망에 빠진 죄수들의 경외심을 얻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자유를 약속하죠. 마침내 그는 불을 이용한 교란 작전이라는 아주 기발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한 젊은 죄수가 좁은 환풍구를 통해 식료품 저장실에 불을 지르고 그 혼란을 틈타 반란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거죠. 불이야! 라는 외침이 배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죄수들은 미리 준비해둔 도구로 쇠사슬을 끊고 함성을 지르면서 갑판 위로 쏟아져 나와요. 산도칸과 야네스, 그리고 거구의 웨일스인 존 풀턴의 지휘 아래 억압받던 죄수들은 한순간에 분노한 반란군으로 돌변해서 배의 통제권을 잡기 위한 필사적인 싸움을 벌입니다. 하지만 피로 얻어낸 자유는 정말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마치 운명의 잔인한 장난처럼 반란으로 손상된 배 위로 하늘이 무너질 듯한 거대한 폭풍이 덮쳐온 거죠. 인간과의 투쟁에서는 이겼지만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자연의 분노 앞에 내던져진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유를 향한 투쟁은 곧바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남 폭풍우 속에서 거대한 배는 마치 나뭇잎처럼 흔들렸습니다. 집채만한 파도에 휩쓸린 배는 결국 날카로운 암초에 부딪히면서 끔찍한 굉음과 함께 두 동강이 나버리죠. 거대한 돛대가 쓰러지고 선체가 쩍 갈라지는 아비규환 속에서 생존자들은 급히 만든 뗏목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로 내던져집니다. 구사일생으로 무인도에 도착한 뒤 산도칸의 예리한 통찰력은 또 한 번 빛을 발합니다. 그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다른 죄수들에게서 뭔가 불길한 낌새를 느끼고 자신의 핵심 그룹만 이끌고 그들과 떨어져 지내기로 하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의 예감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죄수들이 머물던 야영지는 머리가 없는 시체들이 즐비한 학살의 현장으로 변해 있었어요. 밤사이 섬의 원주민인 다야크족 머리 사냥꾼들의 습격을 받은 겁니다. 만약 산도칸의 신중한 판단이 아니었다면 그들 역시 똑같은 운명을 맞았을 겁니다. 이제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섬 해안에 새로운 배 한 척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적이 아니었어요. 바로 팡에란 마코타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이 팡에란 마코타라는 인물은 바로 그들의 오랜 숙적인 제임스 브루크에게 왕좌를 빼앗긴 사라왁의 정당한 후계자였죠. 이렇게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오래된 말처럼 운명은 난파선의 생존자들에게 새로운 동맹과 새로운 전쟁의 기회를 동시에 안겨줍니다. 트레말라이크를 구출하는 것으로 시작됐던 이 장대한 모험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난파와 학살이라는 극한의 시련을 겪으면서 운명적인 동맹이 탄생했죠. 하지만 그들의 적은 여전히 강력한 대영 제국의 지원을 받는 말살자 제임스 브룩입니다. 과연 말레이시아의 호랑이 산도칸은 폐위된 왕자 팡에란 마코타를 도와 그의 왕자를 되찾게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새로운 전쟁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